네, 화요일은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경제 이슈 함께 다뤄볼 텐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러면 화요일 대표님과 어떤 주제 볼지 함께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화요일 주제 살펴봅니다. 의료 대란 언제까지일까요? 의료 관련주까지 대응 전략 함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의료 대란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건노조가 또 총파업을 이번 주 예고한 상태가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내내 약간의 리스크로 자리 잡다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양상인데요. 최근 현황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의료 대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뭐 정부에서 이제 의대 정원 문제로 인해서 네. 뭐 여러 가지 좀 올 초서부터 계속 좀 얘기가 맞아요. 나왔고요. 네. 이를 통해서 이제 대형 병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의가 많이 지금 이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응급실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의료 체계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병원에서는 지금 뭐 응급 환자에 대한 치료가 뭐 불가능해서 계속 전원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제 의사들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퇴로 전공의들의 이탈로 인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현재 간호사, 특히 이제 PA 간호사들이 많은 부분을 지금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PA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위가 의사와 간호사의 이제 중간 정도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국내 이제 의료법 체계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간호사적인 이제 역할이 더 많기 때문에 네네. 뭐 지금 이런 이제 의사에 준하는 그런 이제 업무를 맡기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정부 그렇기 때문에 보건노조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달라라는 측면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그러니까 이런 전공이 이탈 때부터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뭐 이런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금 뭐 주요 61개 병원의 노조들이 이제 지금 이제 파업을 결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요구했던 사항을 보면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임금 인상입니다. 뭐 총액 대비 한 6.14% 임금 인상이고요. 그다음에 PA나 아니면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화, 그다음에 불법 의료 근절, 그다음에 진료 정상화 이런 부분이 이제 주요 요청 사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28일까지 뭐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29일 아침 9시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이렇게 이제 의사와 간호사 모두 이제 파업으로 이 인력이 뭐 병원에서 빠져나간다라고 네네. 하게 되면 의료 공백이 심해지고 그에 따라서 그렇죠. 의료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게 뭐 오늘도 이제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정부 여당 같은 경우도 이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당근책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은 조금 오리무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뭐 네. 대표적으로 지금 보건노조와 관련돼서는 간호사법을 제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야가 뭐 상당한 부분에 이제 합의를 본 걸로 보여지는데요. 뭐 그렇지만 일부 항목, 특히 이제 PA 간호사에 대한 업무 범위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좀 협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다만 이제 이번에 간호사법 제정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작년 5월 달에 한번 국회에서 간호사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이게 야당이 이제 단독 처리했다라는 네네. 부분인데요.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에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 또 거의 똑같은 법을 이번에 다시 재상정하게 되는데 네. 만약 그렇게 되면 뭐 핑계로는 이제 거부권 행사를 했었던 법안을 또 어떻게 상정하느냐라는 식의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간 끌기가 좀 있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렇게 이제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기 때문에 아마 처리가 약간은 이번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여당이 28일 날 간호사법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 개최를 지금 요구한 상황이니까 과연 야당이 어떤 식의 대응을 할지도 이런 그러니까 이런 보건노조의 파업 여부가 최종적으로 될지 안 될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부 결정과 더불어서 이 총파업까지 상당 부분이 많이 얽혀있는 느낌입니다. 지금 의료 대란이 일어나게 된다면 사실상 제일 불편을 겪을 거는 환자들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또 시장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요. 부각받을 수 있는 의료 섹터라고 하면 어떤 쪽을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일단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이제 의료 관련돼서 차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원격 진료를 다시 이제 확대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요 병원들이 의료에 이제 차질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제 만성질환 환자 입장에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뭐 내원을 해서 뭐
의사를 보고 처방을 받을 수도 있지만 네. 뭐 특별한 이제 병의 진전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만성 질환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냥 약만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원격 진료를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보관으로 보여집니다. 네. 특히 이제 과거에 코로나 사태 때 원격 진료가 일부 허용이 됐었던 전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원격 진료를 확대할 수 있다라는 뭐 명분은 충분히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 원격 진료가 이번에 이제 시행이 된다. 하게 되면 전면적인 시행은 좀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원격 진료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의료법을 개정을 통해서 향후에 이걸 제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원격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보다는 앞에 어떻게 그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에 따라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제주도 내에서 원격 협진 제도를 전격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9월부터 서귀포시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 1월부터는 도내 전체로 확대 실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가파도나 마라도 같은 이렇게 이제 섬 지역 내에서는 원격 진료가 뭐 일부 이제 시행이 됐었던 거였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보면 뭐 이런 것도 원격 진료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희소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당장은 뭐 원격 진료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원격 진료가 가능한 부분은 이제 만성 질환자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의료대란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지금 응급 체계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응급 체계는 또 이런 만성 질환자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원격 진료가 얼마만큼 확대될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진행 사항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의료 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신약 첨단 바이오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R&D 예산을 뭐 지금 이제 3개 이제 주요 핵심 이제 산업 뭐 대표적으로 첨단 바이오, AI 반도체, 양자 기술에 대해서 예산을 좀 집중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내년에 한 3조 4천억 정도의 이제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료 AI 관련된 기업도 이런 AI의 발전과 더불어 또 이제 첨단 바이오와 같이 또 맞물리면서 오늘 조금 관련된 쪽으로 테마성 매기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테마성이라 그런지 오늘 오전장에는 슈팅이 좋았는데 좀 탄력이 많이 둔화됐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제 뭐 원격 진료나 아니면 의료 AI가 지금 응급의학 체계와는 약간은 좀 동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는 의료 AI, 그다음에 원격 진료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 그거에 관련된 매출이나 아니면 관련된 성과를 내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의료 AI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도 AI를 통한 여러 가지 이제 사업군을 생각을 하는데 그거의 첫 번째가 의료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 중에서 신약 개발을 할 때 AI를 활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신약 개발 속도가 좀 빨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신약 개발에서 따르는 여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조금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뭐 단기적이다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지만 결국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라든지 앞으로 또 실적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해 봤을 때 장기적으로 어떤 섹터를 보셔야 될지 종목을 좀 좁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힌트를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의료와 관련돼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법적인 부분들도 사실 인공지능 또 비대면 진료 이런 거는 법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각 세계 국가들이라든지 국내와 좀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일까요? 네, 뭐 원격 진료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적으로 이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내 같은
같은 경우, 뭐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원체 그러니까 지역이 넓다 보니까 너무 넓죠. 의사 네. 찾아가기가 쉽지 않아서 이런 원격 진료가 상당히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의사를 찾아가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손쉬웠기 쉽죠. 때문에 네. 이제 원격 진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의사 단체들의 반대로 인해서 상당히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원격 진료는 법 체계가 특히 이제 의료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관련된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런 부분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료법의 개정에 대한 부분 논의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료법 개정이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될 때 아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단순히 기대감으로 테마성 움직임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의료 AI 관련돼서는 AI 관련된 법에 이제 법과 그다음에 이제 의료법이 같이 좀 묶여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AI법 같은 경우는 세계 각국에서 지금 AI법을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EU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법이 통과가 돼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AI 기본법에 대한 그런 이제 국내에서도 관련된 입법의 논의가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1대 국회에도 관련 기본법이 상정이 됐었는데 논의만 되고 실질적으로 법이 제정이 안 되고 폐기가 됐고요. 뭐 22대에서 새롭게 지금 여러 국회의원들이 AI 관련 법들을 제정하기 위한 그런 이제 발의가 연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AI 관련된 법이 제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여러 AI 법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의료 관련 AI가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우리한테 다가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국내 의료 AI가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 그 중에 특히 영상 디지털 분야는 뭐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지금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1999년도에 세계 최초로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 그러니까 PACS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병원에 가시면 대부분 필름을 찍는 게 아니라 가서 서 계시면 전자식으로 지금 엑스레이나 CT, MRI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이제 디지털로 되면서 관련된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국내에 이런 영상 디지털 관련된 AI가 발달됐었던 주요 그런 이제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뭐 암이나 뇌졸중 아니면 뭐 심혈관 질환과 같은 다양한 진단을 이제 이런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한 AI가 관련된 이 처방뿐만 아니라 처방 솔루션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내 AI 관련된 기업들의 그런 이제 기술력은 상당히 높게 돼 있고, 그래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 그다음에 동남아 지역에도 국내 AI 기업들의 이런 해당 솔루션들의 수출이 계속 좀 활발히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이게 의료법에 또 묶여 있어서 국내에서는 이게 활발하게 되지는 않고 있고요.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의사들의 보조 수단으로 일부 활용되고 있는 수준에 이제 그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그럼 국내 쪽에서 약간 규제에 묶여 있다고 한다면 해외 쪽의 수출 비중이 지금 더 높게 잡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70~80%가 해외 매출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AI 기업들의 매출이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영업 적자도 아직 이제 계속 잔존하고 있는데요. 그중 그 가장 큰 이유가 국내 매출이 거의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인 거고요. 뭐 국내에서도 계속 그런 부분을 지금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이제 AI 솔루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의료보험 이제 적용을 받으면서 이제 관련돼서 이제 매출이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영상 관련된 의료 AI는 지금보다 시장 규모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조금 전에 언급 주셨다시피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신약 개발에도 쓰인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분야 쪽도 지금 국내에서는 활성화가 돼 있나요? 네, 그렇죠. 이제 몇 개 회사들이 그런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신테카 바이오가 이제 그런 업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여러 뭐 신약 물질을 개발을 한다, 그러니까 발견을 한다라고 할 때 기존에 이제 과거에 했었던 데이터들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새롭게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AI를 통해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기간이 대폭 단축이 되고요. 또 새로운
그 실험을 할 때도 이렇게 직접 한다라기보다는 이런 AI를 통해서 가상현실에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 그거 관련된 의약품에 대한 그 이제 새로운 물질을 발견할 가능성도 좀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지금 현재 이 AI 관련돼서 이제 치약 물질을 그러니까 하게 되면 임상 테스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임상 테스트도 AI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타겟군을 정확히 만들고 그다음에 관련된 분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임상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AI를 통한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을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파마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의료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또 결합이 되어서 상당히 또 사업적인 부분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국내에는 아직까지 규제가 좀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해외 수출 쪽을 잘 공략하는 기업들도 몇 가지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의료기기 한참 또 굉장히 핫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 약간 또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최근에는 약간 이제 시총도 밀려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잊혀진 것 같아요. 개별적인 이슈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AI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작년도에 이제 작년 초에 좀 핫하게 이제 반응이 했었죠. 가장 큰 이유가 진짜 AI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의료 관련 부분이 가장 먼저 적응이 되고 또 네. 이런 이제 의료 관련 AI를 하고 있는 회사들은 크지는 않지만 계속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 좀 부각이 됐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오른 이후에 그런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제 실적이 그거에 수반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좀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 다시 이제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기업들이 이런 AI와 관련된 새로운 이제 솔루션을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학회를 통해서 관련된 기술들을 소개한다라는 기대감으로 다시 이제 AI에 관련된 관심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뷰노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부전 선별 AI가 이제 관련돼서 식약처에 최근에 허가를 취득을 했습니다. 이런 허가를 취득을 했다라는 얘기는 국내에서 이런 이제 신부전 관련된 AI를 솔루션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뷰노의 입장에서 보면 관련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기대를 크게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이제 루닉 같은 경우도 이제 유럽 종양학회에서 AI 바이오마커인 루니 스프릿에 대한 결과를 이제 9월달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만약 여기서 공개된다라고 하게 되면 루니 스프릿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련된 이제 솔루션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미국의 이제 자회사인 폴파너 헬스가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대형 의료기관인 마운틴 헬스에 유방암 검진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으로 좀 주가도 강한 이제 상승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개별적인 이슈들을 먼저 체크를 드렸어요. 루니 스코프를 통해서도 결과 발표 예정이 있다는 점도 전해드리고 오늘 8% 급락이 나와서 약간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이대주주가 지분을 1.46% 정도 매도하는 이슈가 있어서 오늘은 개별적인 이슈로 조금 밀린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 AI 종목도 투자할 때 토픽 종목 알려주세요, 대표님.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루니시나 뷰노 같은 경우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에 이제 딥노이드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딥노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뇌혈관 관련된 그 솔루션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 향후에 이제 건강검진 관련돼서 좀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강검진 내에서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매출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AI가 전반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추격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조정 시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토픽으로 또 뷰노와 딥노이드 두 종목도 같이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의료 AI 종목들 저점 매수 관점에서 대응해 보시면 이 시간에 좋지 않을까 함께 설명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고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